지금,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고등학생 때보다도요,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초등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글 읽기에 조금 더 중심을 맞추시는 게 좋고요. 중학교 때부터는 조금 더 학습적인 부분에 중심을 맞추는 게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에는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냥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6학년 때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글의 종류와 상관없이 근데 너무 그림책인 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한 6학년쯤 됐는데 그림책 보거나 이러면 안 되고 줄글로 되어 있는 이런 문장들이 쓰여져 있는 글을 읽되 뭐 소설이 됐든 어떤 분야가 됐든 그것을 가리지 않고요. 조금 몰입해서 읽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 때는 거기에 좀 중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몰입해서 읽어야 되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할 만한 책을 선정해서 하는 게 좋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뭐 근처 도서관에 가서 그런 그 학생이 좀 관심 있을 만한 책을 뭐 다양하게 빌려서 그 중에서 한 권이 됐든 몇 권이 됐든 크게 상관없거든요. 그것을 아이가 좀 집중해서 볼 수 있게끔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글 읽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고 다만 그것이 단순하게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의미를 생각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글을 읽고 나서 아이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됩니다. 아이가 많은 부분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은 거고요. 많은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의미를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보면 영어 단어 암기와 관련돼서 영어 단어를 잘 외우는 학생이 있고요. 잘 외우지 못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어머니들이 착각하시는 게 영어 단어 암기를 잘 못하면 암기력이 부족하다라고 판단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암기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이해력이 부족한 겁니다. 이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암기력도 같이 부족해집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조금 더, 확실하게 생각을 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글 읽기를 하되, 그 의미를 조금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중학생들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릴게요.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글 읽기를 하는 게 되게 좋냐면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사례가 있을 겁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은 뭐냐면 저희 학교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한 건데 이 친구가 지금 아주 잘해서 이 사례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부러 다 틀린 거죠. 여기 삼각형 보이시죠? 여기 삼각형 보이시죠? 다 틀리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 친구가 저희가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계를 조금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시킬 때 어떻게 시키는 게 좋냐면요. 일단 처음에는 자신이 생각할 때 중요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데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옆으로 쭉 그으면서 지문을 읽도록 시키십시오. 처음에는 밑줄을 옆으로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읽도록 시키는 게 지문 읽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가장 기본 단계부터요. 일단은 밑줄을 이렇게 중요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데에다가 밑줄을 그으면서 글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하면서 좋아지는 거니까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읽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크게 상관없어요.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자신이 부족한 게 무엇인지만 알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글을 읽고 나서 문제를 풀었을 때 이제 이 다음부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정확한 지문 분석을 해주셔야지만 돼요. 지문 분석을 정확하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 여기 제가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게 정답이 지금 2번이라고 칠게요. 2번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5번. 이게 적절하지 않으니까 이 적절하지 않은 이 문장은 지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나머지 선택지 1번, 3번, 4번, 5번은 전부 다 지문에 있어야지만 하겠죠. 그러니까 이 2번은 지금 현재 상관이 없지만 1, 3, 4, 5는 무조건 지문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지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아, 선택지 1번이 지문에 여기 있구나. 아, 선택지 5번이 지문에 여기 있구나. 아, 선택지 3번이 지문에 여기에 있구나 하고 정답이 되는 논리적 근거를 지문에다 정확히 밑줄을 긋도록 해주셔야지만 돼요. 어디가 이 내용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정답인지 이렇게 반드시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여기 보시면 선택지에 이렇게 X로 쳐져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어떤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다. 오답이라면 오답이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써주셔야지만 돼요.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언급 X라고 해놨는데 언급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선택지에서 어떤 부분이 이 지문에 없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셔야지만 아이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다음으로는 선택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선택지 분석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 분석입니다. 음, 선택지 나 어제 보는 거. 분석, 여기를 제가 한번 지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려놓고, 나 안 여기, 보이는 거지? 어, 이거 해야 돼? 어, 왜 똑같은 게 붙여졌죠? 다시, 지문 분석도 있구나. 자, 선택지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선택지 분석인데요. 역시 이것도 학생한테 중학생만 돼도 이거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중학생들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잘 보세요. 제가 좀 전에는 지문에서 정확하게 논리적 근거를 찾는 지문 분석을 가르쳐 드렸다면 지금 여기서는 선택지 분석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선택지 분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 이렇게 정답 맞았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맞고 나서 절대 이것을 다시 돌아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선택지 1, 2, 3, 4, 5에 보면 여기에서 자신이 명확하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중학생이다 보니까 여기에 감각적 이미지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감각적 이미지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맞춘 거예요. 이걸 몰라도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어 같은 경우는요. 정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 자기가 확실하게 틀린 것 그거만 맞으면 되니까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선택지에서 모르는 어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선택지에서 모르는 어휘를 반드시 네이버 사전을 통해서 검색하든 아니면 네이버 통합 검색을 해서 알아보든 국어사전이 있으면 국어사전을 보든 저는 국어사전을 그 두꺼운 국어사전을 일부러 찾으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건 초등학교 때는 그러면 괜찮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건 저학년 때 하고요.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네이버 국어사전 찾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보통 부모님들이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이 실제 사례에서는 어디에서 쓰이는지를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뭐 하나의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전이시켜 복합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하면서 이렇게 실제 사례를 찾아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실제 사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 분석은 이렇게 두 가지로 하셔야지만 돼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명확하게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단어가 실제로 쓰여지는 사례들, 이 사례들을 정확하게 찾아서 이것을 함께 공부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이게 선택지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역설적 표현, 반어적 표현에 여기도 같이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제가 두 번째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거 설명을 드릴게요. 세 번째 거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신이 선택지 분석을 할 때요. 약간 확장해서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확장해서 나간다라는 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요. 확장해서 나간다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런 부분입니다. 계절감을 주는 어휘. 그러니까 여기 선택지에 있는 내용은 계절감을 주는 어휘를 통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계절감을 주는 어휘라고 해서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소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통합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소재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약간 다소 확장적으로 찾아보는 것까지 선택지를 분석하면 그 학생의 실력은 월등하게 늘어갑니다. 다른 학생들이 비교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돼요.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걸 지우고 제가 이제 그 다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그냥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지문 분석과 선택지 분석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요약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학생이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밑줄을 그으면서 지문에 집중해서 푸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죠. 그리고 나서 채점을 합니다. 채점을 하고 나서 그냥 거기서 맞았다 틀렸다 틀린 거 그냥 해설지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해설지를 보기 이전에 그 틀린 부분을 왜 틀렸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지문 분석과 선택지 분석을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지문 분석은 뭐라 그랬죠? 지문에서 해당 선택지의 논리적 근거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었던 논리적 근거가 되는 부분을 지문에서 전부 다 찾는 겁니다. 그걸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선택지 분석은요. 선택지에서 모르는 어휘를 사전을 통해서 반드시 찾고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선택지의 어휘가 쓰여지는 실제 사례까지 확장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국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요. 스스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다 요약 정리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물어보시는 게 있거든요. 하루에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느냐? 그 양을 많이 물어보세요. 하루에 국어는요, 한 지문만 해도 충분합니다. 문학이 됐든 비문학이 됐든요. 아니면 어떤 날은 문학, 어떤 날은 비문학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셔도 되거든요. 하루에 한 지문, 그러면 그 한 지문의 보통은 세 문제나 네 문제 아니면 그 정도 보편적으로 있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문제를 읽고 풀고 분석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분석을 꼼꼼하게 하면 할수록요. 그 한 지문에 보통 다 하는데 30분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친구들은 1시간까지 걸리기도 해요. 근데 처음에는 오래 걸립니다. 왜? 기본적인 개념과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걸리는데 그 다음에는 점점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쌓이니까요. 한 5, 6개월 정도 하면 쌓여져. 그러니까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절대로 하게끔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하루에 많은 양을 하잖아요. 지쳐서 그 다음에 못하게 됩니다. 중간에 멈춰지거나 안 하게 되면 오히려 아니함만 못하게 돼요. 이게 학생 스스로 했을 때의 효과가 가장 크거든요. 이걸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학생이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 진정성은 어디서 할 수 있냐면요. 이게 학생들이요. 단어는 많이 봐서 아는데 그 단어가 의미하는 본질적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애증 이러잖아요. 애증? 뭔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만 알아요. 거기에 증이라는 다소 미워하는 감정이 담겨져 있거나 그 애증이라는 감정이 더 어떻게 보면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나가서 약간 확장적으로 해석되어지는 부분까지 있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선택지를 분석을 할 때요. 엄마의 눈치를 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이걸 조금 자기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진정성을 갖고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양이 적더라도 그 적은 양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다? 학생 스스로 꼼꼼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좋아집니다. 첫 번째로는요, 학생이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꼼꼼하게 공부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좋아지냐면요, 모든 공부를 분석적으로 하기 시작해집니다. 이렇게 분석적으로 하게 되면서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국어 성적이 먼저 오르는 게 아니고요. 영어 성적이나 사회, 과학, 수학 이런 다른 과목의 성적이 먼저 올라요. 그리고 나서 국어 성적이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 제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